시작하십시오. 예.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진흥기금 그리고 복권기금이 이 행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우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옆에는 우리 고구려 천문대 충주 고구려 천문대 관장이신 별 박사 우리 이태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좀 담당하시는데 저는 원래 좀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우문이 제 담당이고 저분은 좀 난해한 질문을 할까봐 근데 난해한 질문보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참석 패널을 간단하게 우선 우리 메인 이 연사에 지금 나영수 교수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영수 교수님은 금년부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이제 부학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예. 서울공대가 한참 더 막 올라가고 있는데 평가가 그런 중에서 공대 부학장을 맡게 되셨고요. 2018년도하고 두 번이나 2015년도에서 16년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까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비지팅 스칼라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회원이십니다. 워낙 젊으신 분이라 가지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공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로 계시는데요. 앞에 쭉 얘기하면 참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2살에 서울공대 교수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젊은 교수님이시고 지금 2008년도에 처음 교수로 오신 거죠? 네. 예. 2008년 9월달에 오셨으니까 저희 과학관광문화가 2008년 8월달에 발기인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한 시기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선임연구원을 하셨고 또 독일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에서 포스닥 연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과 학부를 졸업하시고 또 거기에서 대학원에서 핵융합공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독일 뮌헨공대에 가서 거기에서 물리학과 박사를 받았는데 이학 박사죠. 물리학으로 플라즈마 물리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 상도 참 많이 받으셨는데요. 강의도 굉장히 잘하셔서 서울공대 우수 강의상도 받으셨고 또 과학기술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 표창도 받으셨고 또 신양공학 학술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영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차세대 우리 미래 인류의 희망인 핵융합 에너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옆에 또 한 분 소개를 좀 더 드려야 되는데요. 이태영 박사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YTN의 별 박사의 별별 이야기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 7년 동안 고정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의 겸임 교수를 오래 하셨죠. 한 12년 정도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소행성을 발견해가지고 통일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리고 KBS나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조금 전에까지도 또 강의를 하시고 방송국에 출연을 하셨다고 하셨고요.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거를 25살에 써가지고요. 30만 부가 팔리는 아주 대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린 왕자와 함께 떠나는 별자리 여행도 내셔서 굉장히 입담이 좋으셔서 같이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든지 던져놓으면 질문만
그 채팅이라든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바로바로 전달하면서 우리 나영수 교수님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권기경 박사님 소개는 본인이 하시기 좀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우리 오늘 이 사회를 맡으신 우리 권기경 박사님,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과학관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과학관과 문화 대표로 계시면서 한국사단법인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미국 스미소니언에서 이 과학관에 관련돼 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그래서 이 과학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전시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이야기, 뭐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죠. 뭐 지금 서점에서 다 팔려가지고 다시 좀 또 책을 찍고 있다 이런 말씀도 그제 들었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어린이를 위한 세상을 바꾼 과학 이야기, 하여튼 과학에 관련돼서 대중화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뭐 국가과학기술 전문회의 전문위원도 역임하셨고, 뭐 오늘 그 메인 호스트시니까 뭐 소개는 나중에 따로 더 하시고. 예, 저는 박사학위는 스미소니언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스미소니언에서 내부 논문을 스미소니언 내부 논문을 과학관에서의 과학교육에서 박사학위는 금속공학으로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엉뚱하게 이제 과학관이 더 좋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참 막 긴장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우리 나 교수님? 그 여름방학 때 한참 덥고 그래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네, 힘들었습니다. 이게 다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특히 또 이제 학기 동안에는 다 대부분 다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돼가지고 예. 사실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학교에 있으니까요. 대학 이제 신입생들이 네. 그 동안에 또 계속 비대면인데 학교를 오지 못하고 1학년, 2학년들이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많이 이제 비대면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학회도 당장 내일부터도 학회가 있는데 일본과 같이 네. 끝까지 저희 기다려보다가 결국은 비대면으로 전환돼가지고 비대면으로 또 학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가 전부 다 비대면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아주 실습이 굉장히 필요한 몇 가지 이제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거의 비대면으로. 그러면 국립 서울 사이버대학교네요. 그러네요. 네,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이태원 박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별자리 좀 잘 보이시던가요? 저는 이제 월화는 중앙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충주 고려천문학관에 있는데, 대학교 강의는 저희도 중앙대도 중앙사이버대학교로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는 사이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주 고려천문학관, 충주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져가지고 현재 충주가 4단계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충주 고려천문학관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유튜브로만 그냥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지나서 많은 분들과 같이 이런 좋은 강의도 같이 직접 들으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관도 혹시 사이버 과학관으로 바뀌고 있나요? 거의 그런 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조금 본론으로 좀 먼저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나영수 교수님이 이제 원자핵공학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서 사실 젊은 어린 학생들부터 또 젊은 학부모님들까지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을 거의 뭐 국내 최고 등급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하는 이유는 이 전문가들이 또 이분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아주 복잡한 문제라도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어떤 통찰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학생들이라든가 듣는 사람들한테 북극성을 쳐다보는 느낌 같은 그런 걸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는데, 그 대신에 이제 되게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헷갈리는 게 많아서 그런 질문을 좀 같이 던져가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제일 제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원자력 탈원전을 하겠다고 막 선언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핵 분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핵 분열과 그 다음에 핵 융합,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면 핵 분열에서는 방사선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데 핵 융합은 방사선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게 궁금해서 우선 그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원자핵공학과인데, 원자핵은 원자핵을 다루는 이제 학문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그럼 이제 핵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이 원자핵 공학에서는 다루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핵 분열.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번호가 있죠. 수소부터 수, 헬, 리, 베 이런 거 외우셨잖아요. 네네. 원자 1번, 2번, 3번은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은 수소 같은 작은 애들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아 누구랑 같이 좀 커지고 싶다. 혼자 말고 같이 좀 커지고 싶다라는 이런 성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자 번호 굉장히 큰 나중에 막 우라늄 있고 더 큰 것들도 있잖아요. 우라늄 네. 같은 이렇게 큰 애들은 또 나는 너무 많이 모였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너무 많이 모였어. 좀 쪼개지면 좋겠어. 너무 같이 사니까 힘들어. 아, 그래서 좀 쪼개지려고 합니다. 성향이. 그러면 하나는 원자번호 작은 애들은 점점 붙어서 커지려고 그러고 큰 애들은 조금 좀 쪼개져가지고 작아지려고. 그럼 어디서 중간에 만나겠죠? 그게 네. 뭘까요, 우리? 그게 발육인가요? 아 그게 바로 천문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네. 가장 우주에서 안정된 물질 그래요. 가장 아, 안정한 헬륨? 원소입니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네. 헬륨? 가장 튼튼하다고 좀 느껴지죠 우리가 왠지 좀 뭔가. 예. 조금 힌트 드리면 나이 들면 이게 많아진다 그래요 사람도. 어린애들도 좀 있습니다.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말로는 똑같아요. 나이는요 뭐가 든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아, 철. 네. 네, 아 정답입니다. 예. 철. 예. 아, 근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그 주기율표를 좀 외우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주기율표를 처음 배웠는데 네. 그때 배울 때 외운 거하고 지금 교수님 딱 얘기하신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가요? 예. 네,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그 이상하게 배웠습니다. 미스터 한 수소가 미스터 한이 기분이 좋아서 헤헤거리다가 그다음에 리배를 보고 리배가 말하자면 독일어로 이게 애인이죠. 사랑이고. 네, 그래서 리튬과 베릴륨 들어가서 리배를 그다음에 보고 네. 그다음에 C가 들어가서 실망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웃는 거 미스터 한이 같아요. 기분이 좋아서 헤헤거리다가 리배를 보고 실망을 해서 내가 오늘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나가서 아줌을 가거라. 마그네슘 그래서. 네, 그래, 알아들었느냐 가갈갈갈갈 이렇게 아니 언제 학교 다니셨길래 그렇게 배우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다녔는데요. 그렇게 배웠는데 교수님은 굉장히 빠르시니까 탁탁탁 나가시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읊어주시죠. 저희 때는 아마 그때보다는 원소가 더 많이 발견됐나 봐요. 그래서 그 중간이 저희인데 저희는 그냥 수열립에 붕탄 질산 플레나마 알규 인항 염화 칼칼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저희도 이렇게 그죠? 했어요. 아, 칼칼까지 이렇게 그렇군요. 했어요. 네, 그 뒤에는 안 외워요. 네. 딱 칼칼까지. 예예예. 그럼 저는 그거를 가르치는 화학 선생님이 좋은 학교네요. 아주 좀 특이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막 과외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시던 선생님이셨는데 재밌게 가르치시는 분이셨죠.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예. 약간 이 철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원자번호 작은 애들은 붙으면서 붙는 거니까 원자핵이 서로 합쳐지니까 핵융합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이 우라늄 같이 원자번호 큰 애들은 쪼개지니까 우리 핵 분열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쪼개지면서 이제 우리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 이는 예, 이해를 해보시죠. 이게 신기한 게 우라늄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쪼개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kg이면 예를 들면 쪼개졌다 그러면 500g, 500g 쪼개졌다라고 하면 우리 이해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몇 g이 빠져요 이게. 아, 그러니까 질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어디 갔지? 사실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만큼 작은 양이어서 처음에는 네. 이게 에러라고 생각을 했죠. 이 정도는. 근데 실제로 얼마만큼 양이 줄어든 건데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식인 E는 mc의 제곱. 이 m이 질량이죠. 예. 그래서 거기 질량에 줄어든 만큼의 질량을 집어넣고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쪼개지면서 질량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에너지 이용하는 게 바로 핵 분열 에너지고요. 아, 그게 우리 집에서 원자력 나오는 발전소. 게 분열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걸 한꺼번에 아주 순간에 에너지를 확 쏴버리는 거를 이제 원자폭탄이 되는 거죠. 예. 반대로 이제 이 작은 애들은 붙으려고 하죠. 근데 붙으려면 네. 예를 들면 1g이 붙으면 2g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2g이 안 돼요. 그것도 아. 마찬가지로 질량이 부족한데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질량만큼 E는 mc의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융합돼서 나오는 거다 하니까 핵융합 에너지가 되고요. 아, 그게 바로 이제 태양과 별들이 빛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그 교수님 굉장히 말씀해 준 게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딱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 원소의 자체 질량이 큰 것들, 네. 큰 원소들 그게 이제 우라늄이 자연계에서 제일 무거운 거죠. 네, 그렇죠. 그냥 네. 자연산에서. 그러니까 그 우라늄은 큰 거는 일단 핵 분열로 쪼개지는 걸로 가고 수소, 헬륨 이런 가벼운 애들은
이제 융합으로 가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이건 뭐 굉장히 평등을 향해서 가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네. 아까 철이 제일 그렇죠. 예 종착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거군요. 철이 별 안에서 만들어진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그런 원소고 그렇죠. 안전한 네, 것인데 26번. 예, 아유 번호까지 다 기억하세요. 제가 금속공학 전공입니다. 자, 교수님 설명하실 때 이제 핵분열하고 핵융합하고 질량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핵 분열을 할 때 줄어드는 양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에서 줄어드는 양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핵분열하고 핵융합하고의 결국은 거기에 이제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네, 네. 거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어려운 겁니까? 좋은 질문이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따질 때는 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에너지와 핵 융합할 융합할 때 때 나오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량 결손하는 게 좀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그거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뭐 이제 간단하게 예,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 여러 개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걔네들끼리 붙어 있는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요. 그렇죠. 그걸 따져보고 수소끼리 이제 붙을 때 에너지를 따져보면 수소 쪽이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제 우라늄을 쪼개줄 때가 이제 더 좀 높고 우리 그 핵자당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가장 높은 게 이제 철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핵자 하나당 이제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나중에 따져보면 이제 핵융합이 더 이제 많은 에너지를 더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양으로 에너지를 낸다라고 하면 이제 핵융합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그렇죠. 네. 핵융합 쪽이 좀 더 질량 결손이 많다는 네, 질량 거죠. 결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E는 MC 그래서 M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훨씬 더 네, 핵융합이 좀 더 에너지 많이 낸다. 저 그 비슷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빙산 얘기하다가 그 이 에너지 열 에너지가 킬로칼로리라는 게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 물을 20도씨에서 그 100도씨를 끌어올리는데 8,000킬로칼로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을 20도씨 물을 1kg을 끓이면. 네. 근데 80kcal. 숫자에 굉장히 강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얼음을 녹이는 데는 그거 4분의 1밖에 안 녹는다는 거예요. 같은 열량으로 했을 때. 그래서 와 그게 그 응고할 때 그러니까 융해될 때 융의 담열과 그다음에 끓일 때 비열로 가는 그 열량이 얼음 녹는 게 훨씬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융합과 분해 뭐 좀 비슷한 거랑 좀 연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자력공학과에서 그런 것도 가르치십니까? 그런 거 안 가르치죠. 그죠? 지금 유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화학공학에서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소가 네. 바뀌는 건데 그렇군요. 지금 그런 건 같은 똑같은 물이 상태가 바뀌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태만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전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좀 말릴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괜히 우리 박사님이 좀 당황하시게 제가 좀 말렸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 과학 교육할 때 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그 매스매틱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나영수 교수님은 보니까 이학 박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원자 핵공학과 교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이학 박사시면 사이언스를 하신 거고 그 원자 핵공학과면 엔지니어링을 하신 건데 네. 이거 사이언스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뭐가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한마디로 사이언스는 우리가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사이언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의 별은 왜 빛날까 찾는 거죠. 핵융합이라는 걸 찾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학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를 들면 별이 빛나는 이유는 핵융합 때문이구나. 이건 과학이 찾아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태양을 지구에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들까? 그럼 그 이제 공학이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로 이제 박사를 받는데 거기서는 이제 태양의 상태, 핵융합이 이루고 있는 그 플라즈마의 상태에 대한 연구,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에 와서는 그렇다면 그 답을 찾았는데 그 인공태양을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온도를 높일 것인가, 공학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원자핵공학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물리랑 이학과 공학이 사실
만나는 접점이 핵융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굉장히 이게 뭐 손재주도 좋으시고 좀 감도 이렇게 좀 좋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재주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시려면 네. 사이언티스트가 되지만이 왠지 알아야지 또 어떻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뭐 사이언스를 했지만 상당히 그 엔지니어가 좀 우위가 있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아, 그럴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듣고 계신 분들께서 그건 아니시죠? 네, 특별히 그건 아닙니다. 네. 사이언스를 더 잘 알면 엔지니어를 굉장히 잘할 수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대학 동기들 중에서 사이언스 하다가 이제 그 공대 교수로 간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학하다 또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상 의사가 있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죠. 네, 그죠. 우열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면 두 되는 개를 게 다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서 멈추죠 이거. 근데 하나 어느 게 더 멀리 보나요? 아 멀리 보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저기 멀리 우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주 밖에 우주, 네, 다중 우주 네, 막 네. 이렇게 이거 사이언스에서 가는 거고 엔지니어는 먼 훗날에 어떤 거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인류에게 뭐가 더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훌륭한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라면 정말 멀리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슷하다고 저는 천문학이 가장 멀리 봅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그 독일 그 뮌헨공대에서 박사학위 네네. 받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뮌헨공대에는 어떤 과학자들이 있어서 그 뮌헨공대로 가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뮌헨으로 가게 됐던 게 저희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독일의 뮌헨에 있던 막스 플랑크 연구소랑 그다음에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가 가장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근데 이제 이름이 멋있잖아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 예. 왜냐면 막스 플랑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신데 또 뮌헨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특히 양자역학 이제 태동기 때 많이 계셨었는데 막스 플랑크도 있었고 그리고 뭐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에 올린 네, 네, 하이젠베르크 네. 또 뭐 그 파울리도 있었고요. 메타울리의 파울리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키워낸 이제 존 머펠트가 또 거기 원자구조를 유명한 존 머펠트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렌트겐 제 첫 번째 이제 네, 노벨 네. 물리학상을 받았던 예. 렌트겐도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저항에 다닌 옴도 거기에 있고요. 아인슈타인도 고등학교를 거기서 또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또 유명한 과학자들이 계셔서 뮌헨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뮌헨에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독일로 가다가 거기 황소상이 이렇게 큰 게 있던 것 같은데 뮌헨 상징 뭐 이렇게 해서 뮌헨에요. 네. 뮌헨에는 아마 그 근처에 이제 황소상들이 있는 데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 뭐 저 주식 뭐 하는 데가 있나? 뭐 하여튼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네.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근처에 네. 예를 들면 이제 성을 이제 침략을 당했는데 아. 뭐 마지막 남아 있는 황소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네. 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네. 제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존 머펠트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분은 노벨상 후보로 노미네이트는 많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은 노벨상을 안 받으시고 네. 그 못 받으셨죠. 제자들은 못 받고 제자들은 많이 받고 그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존 머펠트가 양자역학을 시작한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존 모펠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실험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하이젠베르크라든지 파울리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 별에서 에너지가 왜 이렇게 빛나는가 그걸 또 밝혔던 한스 베텔 이분도 다 노벨상 받은 또 피터 디바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다들 또 제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입장이니까 네. 존 모펠트 같은 이런 내가 비록 노벨상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교수로서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존 그거 모펠트를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독일에는 존 모펠트가 있는데 영국에는 또 J.J. 톰슨 있는 것 같아요. J.J. 톰슨 밑에서도 쫙 노벨상이 나왔어요. 예. 본인도 받으셨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럼 교수님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누구예요? 가장 좋아하는 과학자 중에 한 분은 사실 많은 분들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엔리코 페르미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원자핵공학과 제가 94년에 들어갔는데요. 네. 그때 면접을 봤어요. 근데 교수님 물어보셨는데 어떤 학자를 제일 존경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엔리코 페르미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입이 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잘하셨네. 아 이거 답을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 여전히 지금도 에니코 페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 페르미 이야기 들으면 저희 천문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페르미가 1950년에 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공학 쪽에서 별로 안 다뤘겠지만 우주에는 별이 엄청 많다. 수많은 별이 있을 거면 당연히 지구처럼 이렇게 생명체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때 페르미가 한 말이 Where are they?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 않지 않냐냐. 라고 해서 이제 Where are they?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문을 던져가지고 많이 회자된 게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어차피 뭐 별빛 빛나는 얘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네. 하기 전에 그럼 페르미가 했던 그 Where are they?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딱 그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네. 있었어요. 페르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외계인들이. 아, 화성인들 혹시 그 화성인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레오실라드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지금 독일이 나치가 원자폭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사람 레오실라드잖아요. 그 다음에 레오실라드가 뭐 책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화성인이 있는데 지구에는 우리가 화성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헝가린이라고 불러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헝가리 사람들 왜냐면 헝가리 사람들이 워낙 천재들이 많아가지고 예. 헝가리처럼. 네, 이 사람들을 화성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오실라드를 비롯해서 수소폭탄을 성공시킨 에드워드 텔러, 그다음 위그너, 유진 위그너 노벨상을 받았던, 그다음에 또 비타민 C를 또 그 발견하셔가지고 노벨상 받으신 라이너스 폴링. 네네 다 헝가리 출신들 되게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화성이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페르미의 역설 중에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이미 들어와서 우리들 속에 살고 있다. 네, 대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 그러네요. 아까 그 화성인. 근데 저는 그 페르미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네. 이태리 사람인데 자기 부인은 유태인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이거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나치즘이 막 퍼지고 그 파시스트들이 이제 맞습니다. 날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꼭 그 자기 와이프가 그러니까 근데 유태인은 또 이 원래 부계보다 모계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엄마가 유태인이면 자식들도 다 유태인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유태인이 아니지만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됐는데 마침 노벨상을 받으러 오라 그러니까 네, 그렇죠. 노벨상을 받는 핑계로 가족들이 전부 다 그 12월 달에 이제 노벨상을 주니까 12월 10일 날 1938년인가요? 38년.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걸 핑계로.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그 길로 배로 미국으로 방명을 했어요. 뉴욕으로 갔죠. 그래서 야 정말 그 드라마 같은 맞습니다. 그런 그 과학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우리가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네, 그렇게 네. 제가 조금 당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질문들도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우리 박사님이 그 플라즈마 연구를 통해서 이제 민행공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잖아요. 플라즈마 사실 뭐 저희 천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거긴 네, 하지만 그렇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플라즈마가 무엇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짤막하고 아주 쉽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플라즈마는 어떻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불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얼음 있잖아요. 얼음이 차갑죠. 근데 그걸 따뜻하게 만들면 얘가 액체 물이 되죠. 액체 상태가 됩니다. 이걸 더 가열하게 되면 따뜻하게 만들면 이제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기체가 수증기, 되죠.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걸 더 온도를 높이면 뭐가 될까? 기체 상태를 더 온도를 높이면 뭐가 될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 네 번째 플라즈마. 어떤 사람들은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플라즈마부터 생겼으니까 플라즈마가 제 물질의 첫 번째 상태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한마디로 기체에 우리가 에너지를 가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 분자가 있죠. 예를 들면 네. H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H 2개, O 하나인데 이게 다 쪼개진 거예요. H 2개, O 하나가 각각 떨어졌고 온도를 더 높이면 H는 지금 수소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죠. 근데 전자도 이제 에너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나 너랑 이제 같이 안 지낼래. 나는 에너지 높으니까 다른 데 가서 놀래. 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원자핵은 가운데 이제 양성계만 하는데 얘는 플러스가 되죠. 전자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어떤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 그럼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애들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플러스 끼니까 서로 이제 밀어낼 거고요. 네.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서로 만나려고 하겠죠. 그렇죠. 부딪히면 서로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서로 끌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서로 바쁜 거예요. 나는 뭐 할 게 너무 많아. 뭐 여기 우문전답 이것도 들어야 되고 바빠요. 그러면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지만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서로 못 만나는 거예요. 지나쳐 버리죠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중고등학생들 보기에는 또 이제 플러스면 양이온이고 마이너스는 이제 음이온인데,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면 사실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이나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분자 상태에서도 음이온과 양이온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역시 플라즈마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음이온이 될 경우는 보통 이제 전자가 하나가 이제 붙는 경우가 그렇죠. 되는데, 전자가 에너지가 너무 높으면 사실 붙으려고도 나중에는 그거 자체도 다시 또 쪼개지려고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의 떨어져 나가는 상태를 보통 플라즈마로 이야기합니다. 분자도 쪼개져 있고 원자도 이제 그러면 원자가 분자만 떨어져 상태에서만 일반적인 상태. 전하를 띠고 있는 것들은 플라즈마라고 하기가 일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그러니까 네. 플라즈마 상태는 일단 분자는 아닌 거네요. 분자가 일단 에너지가 워낙 높으니까요. 얘네들 다 예. 서로 떨어져 나가서 각자 살려고 하는 상태. 전자 따로, 양성자 원자 따로. 예, 그러니까 그래요. 물이 네. 기체가 되는 수증기는 H2O인데 네. 수증기가 플라즈마가 되려면 떨어져야 된다는 네, 거죠. 각자 다 떨어져 아, 나가는 이게 거죠. 좀 결국 플라즈마는 고독한. 그렇죠. 굉장히 고독한 고독한 상태네요. 상태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이 우주의 대부분이 사실은 플라즈마로 네. 돼 있고, 네. 그래서 원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뭐 10에 40m가 넘는 그런 정도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10에 43층이 넘는 온도에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점점 온도가 낮아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다시 또 이제 이온화돼가지고 또 그래서 우주가 대부분 다 플라즈마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99%가 뭐 플라즈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려면 사실 플라즈마를 이해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천문학에서도 이 MHD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4의 상태, 제4의 그 상태라고 네, 해요. 네, 네. 네.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하는데. 물질의 네 번째 네, 상태. 네. 근데 지금 질문이 네. 들어왔는데 예. 그럼 제5의 상태가 있나요? 하면서 기체를 초냉각시킨다든가 이게 제5의 상태가 있냐는 질문이 왔거든요. 네, 되게 좋은 창의적인 질문이시네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로 따라서 상태를 분류했으니까요. 가장 에너지가 낮으면 고체, 그다음 액체, 기체, 플라즈마. 플라즈마가 이제 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가 되면 뭐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물리에서 아직은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원자 핵 자체도 다 쪼개져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코크를 네. 다 나눠지고 그런 어떤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걸 아마 O 상태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 측면에서는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플라즈마가 번개 뭐 이런 게 그 번개가 치면 그 주변이 이 플라즈마가 네네,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메모집을 갖다 이렇게 봤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질문 중에 이게 있어요. 왜 번개가 치면 천둥이 뒤따라서 오는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던져보니까 상당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빛은 속도가 뭐 초속 30만 킬로미터고 음속은 소리가 그 초속 340m밖에 안 되니까 빛이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빛과 그 소리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하는 얘기인데 이게 그럼 동시에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죠. 되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것도 원자핵 공학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원자핵 공학과에서 안 하죠. 안 하는데요. 근데 그 플라즈마랑 관계가 있는 네, 거 플라즈마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뭐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볼 만한 질문이 근데 예를 너무 들어서 하네요. 네. 우리가 여기서 여기다가 망치를 꽉 돌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꽝 소리가 나면서 불꽃이 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거 동시에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번개가 치면서 그 소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고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네. 그 다음 질문이 재밌습니다. 왜 번개는 확 하고 많은데 왜 천둥은 꽝꽝꽝꽝 그러고 나오는가? 사실은 그러니까 번개라는 현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하가 나눠져가지고 구름 밑에 이제 쌓여 있고 그래서 지표면이 대전이 돼서 순간 이제 전기장이 굉장히 강하게 걸면 이제
전하들이 공기를 뚫고 방전이라고 하죠. 쫙 예. 가버리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전류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전류 흐름이 생기면서 거기는 공기 입자들을 이제 이온화시키거나 또는 역이시켜가지고 빛이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서 그럼 왜 소리가 나느냐? 그게 이제 폭발하는 그죠? 전하가 이제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 왜 소리가 나느냐를 이제 사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공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할 것 같아요. 자, 그거는 넘어가는 소리 얘기하시니까 제가 빅뱅하고 초시적 폭발할 때 학생들 강연하는데 네. 그 영재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별도 나도 지울 때 초신형이라고 뻥 터지잖아요. 뻥 하면서 빅뱅도 뻥 했더니만 영재 학생들이 손들면서 우주에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뻥 소리가 들리냐고. 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소리 없이 터진다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죠. 뱅.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본론 들어가서 알고 예. 우리 오늘 인공태양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신도 아니면서 인간이 왜 신의 영역인 태양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내가 신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우리 그 공학자들하는 것만이면 자연에 있는 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찍찍이를 뭐 개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지금 자연을 보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우주에 있는 그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우리가 만들면 그래서 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크게는 우리는 만들 수가 없죠 인간은. 근데 작게라도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어떨까부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 시작하게 된 이제 동기는 원자력이었죠. 원자폭탄이 워낙 에너지가 썼고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태양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요. 초반기에는 그래서 각 국가들이 극비리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게 되면 대박이니까. 그렇죠. 예, 각자 신의 영역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르헨티나에서 초반기에 먼저 그 대통령이 선언을 해요. 야, 우리는 우유팩 크기로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팔 거야라고 선언을 합니다. 핵융합 성공했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연구 결과였다는 게 이제 네. 밝혀지는데 네. 그게 이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야,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뭐 그런 걸 핵융합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작하자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하면 큰일 나. 특히 미국과 당시 소련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단계였으니까 네. 쟤네가 먼저 개발하는 거. 그리고 그게 폭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신의 영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정부도 케이스타라고 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언맨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가슴에 달고 있던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핵융합인데요. 네. 약간 변형된 형태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약간 변형된 형태의 핵융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핵융합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료는 1억 도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1억 도를 온도를 높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체나 얼음에서 이제 물이 되고 기체가 되고 플라즈마가 되는데 이 뜨거운 태양 상태로 1억 도짜리 가둬야 되잖아요. 가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녹여버리겠죠 주위를. 예.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식어버린다든지. 그러게요. 이걸 가두는 게 이제 핵심이 된다. 근데 아이언맨은 그걸 조그맣게 만들어 그걸 아주 잘 가둔 거죠 본인이. 근데 그게 핵융합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도 자기가 이게 멀쩡한데 저는. 네, 멀쩡하시죠? 그러니까 인공태양을 만들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 배터리처럼 가방이나 이런 데 넣고 다닌다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아직 불가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만드실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제발 좀 만들어 주시길 이 중에서 하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는데 우리는 먼저 크게 만들어 보고 이제 점점 소형화를.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로서 뭘 앞으로 이제 개발될 기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핵융합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작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먼 미래에도 100년 정도 본다면 먼 미래예요. 한 100년 사실 정도 간다면 우리가 항상 이제 핵융합을 볼 때는 핵 분열 쪽을 먼저 살펴봅니다. 예. 핵 분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핵융합에 가게 될 역사를 미리 이제 조금 예측이 네, 되는데 네. 핵 분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크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었고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까지 왔냐면 굉장히 소형으로 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걸 오지 섬이나 이런 데 가서 놓고 거기서 전기를 얻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주선으로 보내가 화성에서 네 그래서 네. 화성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굉장히 소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럭에 싣고 갈 만큼 되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소형화가 되고 심지어 이제 건전지도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핵융합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화성 탐사에는 뭐 큐리오시티라든가 뭐 예. 퍼서비어러스다 이게 뭐 건전지 갖고 가는 건전지 것도 들어있죠. 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 이 핵융합도 그 정도로 작아질 수 있을 네 거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를 그때 해봤어요. 저는 어디에서 강의를 그 IoT 강의하는 데서
대해서 이분이 쿠미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미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매 2년마다 배터리 사이즈가 2분의 1씩 줄어든다. 근데 그건 보기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같은 그 전력량을 만들어내는데 2분의 1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냥 매 2년마다 배터리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쿠미의 법칙이다. 이게 IoT를 처음 만들어낸 분이 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 핵융합 에너지도 결국은 그런 법칙이 우리 뭐 반도체 법칙, 무어 법칙 이런 것처럼 매 2년마다 이게 여기도 적용이 될까요? 사실은 그 모의 법칙으로 저희가 그 핵융합에 항상 이제 하시는 질문들이 핵융합 얼마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냐 좀 보여주라.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정부에서 그걸 보여주라면 항상 보여주는 그림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모의 법칙에서 증가하는 거랑 반도체 하는 거랑 핵융합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핵융합이 더 빨리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사이즈랑은 다른 이야기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하면 우리가 그 뭐 핵폭탄 같은 경우 원자 폭탄 같은 경우는 194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로 우주 탐사하는 보이저라든가 이렇게 이제 탐사선들이 발사된 게 이제 결국 1970년대 이 무렵인데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한 3, 40년 만에 그 갔던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핵융합은 성공을 못 했잖아요, 사실은. 성공을 했는데 이제 상용을 아직 못 그러면 핵융합은 성공을 했는데 네네네. 그 상용할 정도의 경제성은 아직 없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핵융합 에너지가 언제쯤 네. 상용화될 수 있고 경제성이 있을 정도가 될 수 있을까? 네. 예. 현재까지 우리가 얻은 결과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를 줘야지 이게 상태가 변하잖아요. 고체 네. 상태, 액체, 기체. 그리고 플라즈마까지 온도를 높여가 핵융합을 만들려면 온도를 막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는 전기랑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15 정도 그 정도가 그러니까 들어간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게 그래도- 지금까지 기록이고요. 그래도 뭐 네, 나오긴 좀 나오는데. 네, 좀 낮죠. 근데 이거가 우리가 그래도 좋네요. 1.1이라면 그 15%. 정도니까 이제 우리는 일단은 만족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제 상용화 되려면 20배에서 30배 정도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지금 2025년에 처음 이제 플라즈마 그 태양을 네.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유럽 연합에 27개국 27개. 예.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하고 빠져나가가지고 그래도 영국도 아마 하긴 할 텐데요. 유럽 연합 그다음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해가지고 이터라는 대형 세계에서 네. 가장 큰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2025년에 처음 이제 이 플라즈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들어간 것보다 10배 얻는 것을 이제 목표로 그러면 예. 지금 제가 뭐 올 총괄 뉴스를 본 거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인공태양이 뭐 이제 그 핵융합을 갖다가 한 20초 정도 유지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지속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지속 시간도 사실은 이제 길어야 되긴 한데요. 네. 지속 길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경제성이 있으려면 결국은 들어간 것보다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많이 나오려면 이 안에서 뭔가를 많이 태워야 되겠죠. 또 온도가 많이 높아야 예, 되겠죠. 온도도 높아야 되고 들어가 있는 밀도, 개수도 많아야 네. 되고 개수. 그래서 네. 온도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열이 안 식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너무 이 이론적인 얘기하고 네. 논리적인 얘기 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이터 말씀하시니까 네. 이터의 전문가들이 하는 포럼이 있죠.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나용수 교수님께서 그 전문가 포럼의 의장을 네. 맡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이태원은 국제 핵융합론은 이제 아까 몇 말씀드린 개국이 하시는 거죠? 네, 7개국. 사실 유럽의 나라까지 다 합치면 뭐 한 이터가 뭐의 약자죠? 그러면? 인터내셔널? 더머 뉴클리어 어. 엑스페리멘탈 리액터입니다. 어. 국제 핵융합 실험론 이렇게 네, 말씀 네, 핵융합할 수 있는 실험론인데요. 거기에 한국 분이 의장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게 이제 바로 당사자가 여기 계시는데. 네네네. 뭐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통합적으로 잘 운전을 해야 되느냐 그 분야에서 제가 이제 의장을 맡게 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국가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각 국가에 하면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터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자문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의장을 맡게 되는데 워낙 다들 훌륭하시고 출중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일을 하려니까 쉽지 않았어. 개인적으로 정말 힘든 그때 몇 기간이었는데. 살이셨어요? 그때가 제가 2015년에 제가 부의장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년 네. 동안 했는데 2015년이면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넘어가시죠. 30대시죠 그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 이터에
부의장을 3년을 하고 의장을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참. 자, 결국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겠다 지금 이러는 네, 거기에 건데 세계 그렇죠. 최고 전문가 포럼의 의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태양 같은 경우에 태양이 결국 핵융합의 근원인데 태양 같은 네. 경우는 중심의 온도가 한 1,500만 도쯤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태양은 엄청난 그 중력에 의해서 압력이 엄청 센 상태니까 네. 1,500만 도인데 네. 인공 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또 높은 온도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 정도의 압력을 만들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럼 인공 태양은 얼마나 뜨거운 건가요? 우리가 이제 만들 태양의 온도는 한 이제 2억 도에서 3억 도 정도 나중에 이제 상용로가 되면요. 2억 도, 3억 도 정도 될 걸로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기록은 한 5억 도까지도 이미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요? 네. 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5억 도까지 이미 올려본 아, 경험도 있고요. 그 짧은 시간이라면 몇 회? 그러니까 뭐 한 우리가 100ms가 안 되니까요. 100분의 1 아니 100ms는 0.1초가 안 0.1초. 되는 시간이죠. 네. 네. 근데 보면 사실 저는 별할 때도 이 별 내부가 1,500만 도도 하는 것좀 그런데 지금 네. 보면 1억도 2억도 네. 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온도 측정하세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온도계 넣죠. 온도계를 뭐 넣으면 될것 같은데. 혹시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온도계를 넣으면 좋은데 이게 아드자리에 넣으면 막 다 녹아버리고 사실은 네.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거는 지금 이제 신기하게도 우리가 별의 온도 우리가 알잖아요. 태양의 온도 아까 말씀드린 네. 1575만 도, 중심부의 온도까지 가봐요. 그럼 누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온도계를 넣어봤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태양에서 오는 빛을 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로 이루어졌다, 수소로 이루어졌다, 헬륨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것 같이 거기서 나오는 빛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의 색깔을 보면 온도를 대략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빛에서 오는 네네네. 그 스펙트럼 분석하게 되면 온도를 알 수 있고 심지어 그 스펙트럼이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를 통해서 그게 이제 도플러 천이라고 하죠. 도플러 시프트라고 네, 하는 거 네, 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이거 돌고 있는가 속도까지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걸 그렇게 측정 정말 어떻게 보면 요새 과학이 그 측정이고 과학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펙트럼 측정해서 온도를 네. 알잖아요. 그 측정이 왜 중력파 같은 거 나오잖아요. 천문학에서 네. 중력파가 얼마나 미세한 공간의 변화를 네. 측정하냐면 10의 마이너스 거의 20승까지 갑니다. 10을 마이너스 20승. 그러니까 이 원자 핵이니까 원자 핵의 지름이 보통 10의 마이너스 한 15승 정도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10만 분의 1 정도 원자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10의 마이너스 15승이 원자 핵인데 원자 핵보다도 10만 분의 1 정도 수준을 갖다 측정하는 게 천문학의 중력파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측정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 들으시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 핵융합 이야기하고 네. 인공태양 얘기하는데 그러면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될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인가요? 이번에 좀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중수소, 삼중수소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네.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질문은 그거죠. 핵융합할 때 수소와 네. 중수소. 무엇으로 핵융합을 하느냐 그렇죠. 하는 무엇을 해야 거하고 되냐. 보통은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된다는 것이 이제 핵융합. 근데 수소가 네. 중수소는 또 뭐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렇죠. 좀. 그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할 때 태양을 만들자. 그럼 수소 핵융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소 핵융합은 왜 안 되냐? 수소끼리는 핵융합을 굉장히 잘 안 해요. 얘네들끼리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태양의 나이에 숨겨지는 비밀인데요. 태양이 지금 뭐 앞으로도 한 50억 년 더 예, 버텨야 예, 되고 지금도 한 46억 년인가 뭐 굉장히 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옛날 사람이 이런 생각이죠. 태양이 뭐지 하면 석탄 덩어리야. 근데 석탄 혼자 탈 수 없지. 산소가 있겠네. 석탄과 산소가 섞이는 덩어리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기껏 해야 5천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태양은 이 45억 년, 6억 년을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게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핵융합이 연료들 그 안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걔네들이 핵융합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잘 핵융합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핵융합 하려고 봤더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언제 불이 타요. 그래서 우리는 수소는 안 되겠고 다른 걸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수소에 친척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제 전자는 탕 튕겨버리고요. 플라즈마가 되면 양성자 하나만 있는데 양성계 중성자를 갖다 탁 붙여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중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중수소. 그럼 그 중수소에 중성자를 갖다 중성자를 일부러 붙이면. 붙이나요? 그게 이제 자연산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바닷물을 풀면 한 뭐 3,400분의 1 정도 그 리터는
중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수. 아, 바닷물에 3,400분의 1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수 자연. H2O가 아니라 D2O. D2O가 되는 거죠. D2O가 되는 거죠. D2O. 네. 예. D2O D가 는 더블인가요? 예. 듀테리움? 듀테리움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물을 넣고 중수하고 경수를 넣고 마셔보러 가면 우리가 차이를 못 느껴요. 그리고 그렇죠. 몸에 해롭지도 않고 다만 이제 얼려보면 이제 온도가 달라져요. 아. 어느 점이 이제 다르고 이제 그걸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중수입니다. 하나의 중성자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중성자 하나를 더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여기에 양성자인데 중성자 하나 붙고 중성자 하나 더 붙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중수소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중수소고요. 네. 중성자 하나 붙으면 삼중수소. 근데 삼중수소는 얘 불안해요. 이제 둘까지는 어떻게 한 집에 살겠는데 셋이는 우리가 도무지 못 한 살겠다. 집은 제가 조금 힘들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수소의 친구들을 수소의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래서 중수소는 수소의 동위원소예요. 삼중수소도 수소의 동위원소인데 아. 셋이 살다 보니까 우리 못 살겠어. 그래서 얘는 방사성 붕괴를 합니다. 살다가 떨어져 나가요. 아. 근데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를 발생시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붕괴되면서 사라진다 해서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얘가 이제 탄소 14번. 산소. 탄소 14번 가지고 우리가 지질 연대를 측정했으니까 예, 예, 그것도 붕괴되거든요. 이렇게 예. 안정하지 않아서 이제 아,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동위원소입니다. 그 동위원소라는 게 일단 원자의 핵이 있는데 거기에 중성자가 네. 하나씩 더 들어가고 더 두 개 더 들어가게 들어가고 하면 네. 얘들이 이제 곧 네. 동위원소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결국은 이제 그냥 수소는 자연계에 우리 워낙 많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이 아주 일부가 중수소로 자연산으로 존재하는데 물에 있으니까 물에서도 되는 거고 네. 삼중수소는 자연에도 거의 존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또 방법 다른 방법으로서 네네. 제가 알기로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응을 네, 맞습니다.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만드는 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러면 태양에도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있나요? 태양의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존재할 수 있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할 수도 있죠. 이게 예. 주로 일어나는 반응은 이제 수소끼리 서로 용화가 가장 많이. 아, 대신 온도가 좀 높으니까. 네, 온도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성자도 존재하게 되면 이제 만나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태양 온도가 몇 도나 돼요? 중심부 온도가 1575만 도 정도가. 자, 이 천문학 질문을 자꾸 이렇게 원자할 것 같거든 하시면 네. 서로가 불편해요.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 천문학에서는 사실 온도를 갖다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보면은 뭐 1570 몇만 도 뭐 이렇게만 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1500만 도 정도가 거의 같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천문학에서는 사실 오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나이가 뭐 정확하게 뭐 몇 단단위까지 다 외우시려고 그러는데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뭐 또 이런 질문도 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별의 온도 스펙트럼 분석. 별의 온도를 이제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한다는데 네. 그렇게 해서 표면 온도를 측정한다는데 내부 온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 네, 표면은 온도는 측정하는데 내부 온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스펙트럼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는가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제 핵융합을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핵융합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헬륨이 생기고 리튬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별의 가장 이제 완숙한 별은 이제 철이 이제 가운데 존재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별 스펙트럼을 측정을 하더라도 어떤 원소에서 오는 빛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심부에 예를 들면 철이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중심에 많이 있을 그 자. 원소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 그걸 통해서 온도를 알 수 자, 있습니다. 또 뭐 천문학적인 거니까 그러네요. 원자과에 네. 그렇게 대답을 질문하고 아, 색깔이 왜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별도 어떻게 스펙트럼 측정하면 이제 별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푸른색 별이 있고 붉은색 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표면 온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별의 크기라든가 질량 같은 거 네. 통해서 보고 그리고 그 스펙트럼 분석하면 거기에 성분들이 뭐가 있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 실제로 초기 세대의 별들은 철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네. 별이 나중에 다시 터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할 때 2세대, 3세대가 갈수록 이제 철의 성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내부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1570만 도, 1620만 도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태양 정도의 크기라든가 거기 나오는 스펙트럼 분석하면 성분이 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질량 관계 통해서 중력을 놓고 보니까 이 정도면 이 안의 것이 이 정도 온도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별 박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원장이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 태양이라든가 별은 내부 온도를 이렇게 스펙트럼을 읽는다고 치면 지구 안의 온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꾸 질량 문제까지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인데요. 너무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네이버 검색창에다 치시면 잘 나옵니다. 초등학생들이 잘 대답해 주고 네. 자, 그럼 이제 이 결국은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 결국 이게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광 에너지 이거 좀 다른 거죠, 결국은. 네,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랑 그러면 핵융합 에너지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태양은 이미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기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이용하는 게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고, 핵융합은 태양 자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고 거기서 에너지를 빼는 거니까 이게 그게 다 저는 그게 그런 발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놀랍죠. 예. 태양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랍긴 합니다. 저도. 네. 근데 그게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가 같이 합쳐서 지금 이터를 네네. 운영하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터를 운영할 때 그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나라들이 어떻게 내고. 네, 그래서 이제 이터를 어느 나라에 유치할 것이냐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네. 경쟁이 있었는데요. 유럽이 유치하려고 일본이 유치하려고 해가지고 나눠서 많이 싸웠어요. 유럽 내부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할까 프랑스로 할까 하다가 프랑스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유럽의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해가지고 이제 경쟁을 했어요. 누가 네. 가져갈 거냐. 굉장히 오랫동안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 유럽이 유치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럽이 유치하니까 네. 거기서 거의 절반의 돈을 이제 유치하는 유럽에서 곳에서. 하고 남은 것을 이제 n분의 1로 해가지고 남은 네. 나라들이 내는 식으로 좀 결정이 됐어요. n분의 1로 하면 그럼 미국하고 인도 이런 데도 그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9.09%를 내는데 우리가 똑같아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내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터 장치는 인카인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조달 방식입니다. 뭐냐면 돈을 다 각 나라에서 걷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장치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너네 나라는 이거 만들어 와, 너네 나라는 이거 만들어 와.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예를 들면 그 n분의 1 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할당된 것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워낙 잘 만들어요.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걸 가져왔어요. 유럽에서 해야 될 걸 가져와가지고. 그 실은 우리나라 예를 들면 한 1조 정도 돈을 내야 되면 오히려 돈을 벌었어요. 다른 나라 거에 가져와서 네. 만들면서 우리나라 회사가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또 수주에서 만드니까 뭐 고용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돈도 벌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효자 노릇을 오히려 이터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K스타 그게 이름이 K스타죠? 네, 이터 있고 우리나라 장치는 또 이제 K스타라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대전에. 예. 한국핵융합연구원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카이스트를 혹시 가시게 되면 카이스트 근처에 바로 붙어가지고 네. 한국핵융합연구원인데요. 거기에는 또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토카막 장치, 핵융합 장치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이 K스타입니다. 또 지금 질문 오셨는데 뭐 이건 핵 분열과 핵융합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나요? 네. 결국 아하. 수소폭탄 만들 수 있냐 이거 네, 같은데요. 한마디로 예. 핵분열, 핵융합을 거의 동시에 일으키는 게 바로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의 네. 원리가 핵융합 연료를 가운데 놔둬요, 폭탄 가운데. 아. 근데 얘는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높여야지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안 일어나도. 그래서 먼저 핵분열 폭탄을 뻥 터뜨립니다. 아하. 그럼 터뜨리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게 탕 터지면서 온도가 올라. 예, 이제 레디션이 나오거든요. 네. 방사선이 나오는데 그 방사선들이 가운데는 핵융합 연료를 압축시켜요, 가열시켜요. 그러면서 얘가 핵융합 조건이 딱 터져서 뻥 터지게 만드는 게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핵분열과 핵융합을 동시에 하는 게 바로 수소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물론 이제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걸 많이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질문도 자꾸 오는데요. 그러면 이거까지 핵융합과 원자핵공학과 네. 가고 싶던 학생들은 어떤 활동과 공부를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말하네요. 네, 어떤 공부를 하면 좋으냐?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핵융합 자체를 공부하시는 거는 나중에 대학 들어오셔가지고 3학년 때부터 하세요 보통. 우리 원자핵공학과에서는 3학년 때부터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 네. 공부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저는 동일합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아까 같이 온도는 어떻게 측정하지? 태양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온도를 높일까? 이런 질문들. 별의 온도는 어떻게 되지? 별은 왜 이렇게 빛날까? 질문들만 계속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호기심 계속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과학 지금까지 기초 학문을 다 익혀서 오세요. 그 다음에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행정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교과과정 집중해 주시기를 사실은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이거 비슷하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뭐 멋있게 이제 총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뭐 총의 부품도 알아야 되고 또 조작법도 알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 다 익혀야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해놓으신 거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게 또 오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태양의 수명을 한 100억 년 정도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0억 년 정도 남았다. 그리고 모든 별들은 굵고 짧게 살거나 가늘고 길게 산다. 질량에 따라서 이제 수명이 결정되는데 그러면 인공 태양을 만드시는데 인공 태양도 결국은 죽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인공 네. 태양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별들의 수명은 이제 별 전문가신가 수명은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싸움이거든요. 핵융합과 그 다음에 중력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핵융합을 계속 다 일으키면 밖으로 평창하려고 하는데 중력이 잡아당겨서 그 상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핵융합이 연료를 다 써버리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힘은 없고 점점 중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압축이 돼서 뭐 블랙홀로 가는 굉장히 질량이 큰 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블랙홀로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 같은 경우는 이 연료를 다 별들은 이제 연료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어디서 공급해 줄 데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연료를 공급해 줄 수가 있으니까 상태를 계속 유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용 발전소가 되면 이제 적어도 수개월은 계속 쭉 유지하고 잠깐 쉬어서 발전소 한번 고장 났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다시 또 쭉 운전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무한대 우리가 중수소나 삼중수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면 네. 계속 수명을 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렇다면 네. 우리가 보통 그 핵분열 발전소 핵발전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라늄 같은 거 쓰고 하는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우라늄 235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분열 발전은 오래 못 간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핵융합으로 결국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자원의 문제도 좀 차이가 있겠죠. 핵분열하고 핵융합 네, 같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새로운 신형의 원자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뭐 4세대 예. 원자 여러 가지 개발이 돼서 이제 꼭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핵분열을 이용해야 되니까 이제 연료의 뭐 효율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 있겠죠. 근데 핵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물의 연료가 거의 되기 때문에 수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핵융합을 못할 정도 되면 이제 지구를 아마 떠나 있지 않을까. 이제 어디론가 조용히 것 같습니다. 자, 수소폭탄이 뭐 원래 우리가 수소폭탄하고 인공태양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알코올 뭐 우리가 100%를 마시는 거랑 이제 술을 좋아하시면 술을 마시는 건 이게 도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한꺼번에 핵융합을 한꺼번에 막 터뜨려 버리는 게 수소폭탄이 되겠고요. 이걸 희석시켜 가지고 천천히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바로 이제 핵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소폭탄과 핵융합은 원리는 전부 같은 거에서 네, 원리는 같죠. 네. 근데 한꺼번에 이걸 에너지를 인간이 제어하지 않으면서 네. 터뜨릴 것이냐 아니면 네. 천천히 인간이 제어를 하면서 이걸 유지할 것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성공할 때까지 실패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진국들을 위주로 해서 네. 뭐 이제 영국 쪽 그리고 미국,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연구들이 시작이 됐었는데 핵융합에 대한 연구 극비리에 이제 연구가 됐죠. 조금만 네.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아,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아까 말한 0.1초 만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현상들이 생겼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 과학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학.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를 이제 물리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물리와 이제 공학이 같이 가야지 이제 발전해요. 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내연기관 있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전기기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발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력학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 연력학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쫙 발전한 것 같이 저희도 좀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험이 앞서는데 멈춰요. 그 다음에 모르니까. 그럼 이제 물리가 발전해가지고 그걸 이해시켜주면서 발전하는 식으로. 저는 그 실패 사례 중에 네. 그 좀 너무나 좀 우스운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스운 사례요. 우스거나 아니면 좀 엉뚱한 그, 실패를 했는데 네. 뭐 전문적으로도 하면 좀 재밌었던 거는 보통은 이제 그 태양을 가두면 네. 태양을 어쨌든 우리가 뭔가의 공간 안에 가둬둘 거 아니에요. 네. 벽이 있겠죠 어딘가. 예, 토카마크 안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서부터 뜨거우니까
불순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냄비 라면 끓인다고 냄비를 올려놨는데 물을 안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냄비 바닥에 붙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아무리 깨끗하게 설거지해도 붙어있는 뭐 분자단이 얘네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에너지를 받아서. 그리고 코에 들어오면 냄새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이 뜨거운 데 하나 가둬놓으면 벽에서 우리가 아무리 벽을 깨끗하게 해도 얘네들이 튀어나오거든요. 튀어나옵니다. 그걸 없애려는 장치를 이 토카막이라는 장치 아래쪽에 설치를 하는데요. 아래랑 위쪽에 설치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 좀 특이하게 해볼게 해가지고 옆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치를 다시 이제 또 했는데 그런 실패 경험도 있고 인도에서는 또 초전도 토카막 장치라는 굉장히 좋은 장치를 만들었는데 10년 넘게 지금 진공에 실패를 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진공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이제 한 20여 분밖에 안 남았어요. 글쎄 네. 또 질문 들어온 게 수소 말고 다른 원자로 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없나요? 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천문학 질문인데 이런 거. 그렇네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저희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인공태양을 만들자 그러면 뭐로 만들까, 어떤 핵융합 연료를 사용해 핵융합이 잘 일어날까라는 걸 따지죠. 따지는데 조건이 이제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가 풍부해야 되겠다. 뭐 진짜 없는 거 가지고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능한 온도를 많이 안 높여도 충분히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인데요. 그 다음 뭐 친환경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리스트를 쫙 만듭니다. 온갖 것들을 다 해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성자와 리튬을 반응한다든지 뭐 보론을 반응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3가지를 딱 골랐어요. 그게 중수소와 삼중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얘는 현재까지. 예, 현재까지 중수 삼중소는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제가 저희 1세대로 지금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수소와 중수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수소, 경우는 중수소. 중수소만 사용하면 얘는 삼중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방사선 관점에서 깨끗하고 좋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중수소와 헬륨 3번 두 개를 쓰면 얘는 중성자도 안 나와가지고 정말로 완벽하게 클린한 에너지예요. 얘는 방사선 저치가 안.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방법이요. 네, 헬륨 3번. 근데 헬륨이 원래 4번이잖아요. 예. 이것도 동위원소죠, 헬륨에. 예. 근데 얘는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근데 야가 어디 있냐? 달에 엄청 많이 있어요. 달에. 그래서 지금 요즘 달에 뭐 보냈나 어쨌나 예. 하는 게 지금 네. 그거 가져와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것은 중수소와 헬륨 3니까요. 헬륨 3번. 그게 우리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권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다시 네. 가긴 가야 되는 네, 거예요. 달에 지금 이제 방어 찍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천문학에서도 이제 핵융합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 또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되고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네. 사실 지금 온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헬륨 핵융합이 되려면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되려면 별 속에서도 1억 도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온도가 많이 높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헬륨 핵융합을 하려면 엄청나게 지금 하여튼 상상해서 없을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 같은 경우는 달 표면에는 뭐 인류가 뭐 전체가 뭐 수백 년 이상을 쓸 수 있을 정도의 헬륨 3가 이제 많이 이 표면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쓰는데 사실은 지금 좀 전에 뭐 이 헬륨 3 쓰면 좋은데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방사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한 게 방사선 때문인데 사실 일반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동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방사선이 정확히 무엇이고 네. 그리고 핵융합과 핵분열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그 얘기 좀 네, 설명해 네, 주세요. 그것도 좋은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질문인데 질문. 방사선이라는 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선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네, 보통은 고에너지. 네, 고에너지 입자가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높은 에너지인데 전자 같은 정도는 괜찮아요. 뭐 전자 같은 애가 이제 튀어나와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면 우리 피부를 통과를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성자 같은 거나 또는 감마선 이렇게 X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게 광자가 나오는 거죠. 네. 높은 에너지를 가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사선을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지구상에서는 이제 방사선 물질이 있죠. 아까 이제 삼중수소가 이제 아까 대표적인 예인데 네. 삼중수소는 이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쪼개지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한지붕 세 가족이니까 예. 하나라도 튀어나가자. 이게 쪼개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입자로 방출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 방출이 되는데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그걸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핵분열 같은 경우도 원자력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타고 남은 이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폐기물들이 이제
걔네는 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제 쪼개져 가지고 안정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제 만 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걔네들 잘 처리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땅에 이제 집어넣거나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핵융합은 다행히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수만 년 동안 어디에 넣어놔야 되고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삼중수 지금 1세대에서요. 나중에 이제 헬륨수를 쓰면 그 문제도 없어지는데 처음에 삼중수를 쓰면 삼중수는 일단 방사능 물질이에요. 근데 얘가 쪼개지니까. 근데 쪼개지면서 나오는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 피부를 투과하지도 못해요. 근데 삼중수를 일단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방사능 물질 사용하니까 미량이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취급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미 원자력 발전에서 우리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삼중수소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성자가 에너지가 높아요. 근데 이 중성자는 신기한 게 재료에 가서 꽉 부딪히면 재료의 이 원자들을 좀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원자력을 변형을 일으켜서 이 방사능 물질로 좀 만들어버려요. 좀 불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방사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융합 발전을 할 때는 이 중수, 삼중수 사용하면 중성자가 딱 튀어나와서 벽으로 가니까 벽에 있는 재료, 이 재료가 중성자를 맞아도 가급적 방사능 물질로 바뀌지 않는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언이 다 끝나고 이제 발전 다 끝나고 나면 이 재료가 조금이라도 방사화가 되어 있으니까 걔네는 다 정리해가지고 콘크리트 싸가지고 일부 놔두게 되죠. 네. 근데 이제 100년 가장 길어도 10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헬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없어지거든요. 헬륨수리가 왜 달에는 헬륨수리가 그렇게 많아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 이 태양풍이라든가 그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해외 고에너지 입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아마 그런 식으로 우주에서 들어오는 에서 쌓였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태양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태양계 초기에 뭐 있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간에 우주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도 있고 또 이제 자기장도 있고 해서 많이 막히는데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 주인공이 아닌데 자리가 많고. 근데 뭐 여기 불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천문학하고 핵물리학. 네, 맞습니다. 핵융합하고는 사실 그래서 핵융합하고 공동 연구를 많이 해요. 아까 뭐 MH도 어차피 말씀하셨는데. 태양을 모델로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공동 연구를 많이 하죠. 천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체 물리 중에서 이 MHD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자기장에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이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즈마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 지금 질문 들어온 것들이 핵융합 발전의 전력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네. 뭐 일반적으로는 발전소에서는 전력 생산량을 크게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전소는 발전 용량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예를 들면 1.4기가와트 뭐 이렇게 딱 거의 정해놓고 전격 운전을 하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물론 이제 밤이 되면 전기를 많이 안 쓰고 사람들 다 자고 하면 그럴 때는 조금씩 출력을 줄일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정해진 양이 있는데 그 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름에서는 이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씩 더 올릴 수 있고 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핵융합 발전소도 어떤 전력 용량이 존재할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사실 그럼 어떤 노형 어느 정도 양으로 할 것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1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보다 약간 작은 규모나 아니면 아예 작은 규모 한 500메가와트 정도나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기가와트 500메가와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 쪽에서 영국에서 2039년까지 이 지구 궤도에다가 이 2기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디에다가?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길이가 한 1600m, 무게가 2000톤 규모로서 땅에서는 이게 해가 뜰 때 계절에 따라 다르고 하는데 인공위성에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이걸 다 마이크로 파해 가지고 전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2기가와트짜리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중국에서는 한 1기가와트짜리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경제적으로 놓고 본다면 요즘 어차피 원자력으로 하시니까 물론 이제 규모로 봐거나 이런 걸 봐서는 뭐 언제 핵융합 발전소를 그거보다 작긴 하겠는데 보시기에 우주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만드는 거 하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 파이 가지고 쏴서 지구에 전송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핵융합 발전을 해서 하는 것이 둘 다 어쨌든 공해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환경 친화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비교할 때는 발전 단가를 비교합니다. 1kWh를 만들 때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느냐를 따지는데 사실 핵융합 발전은 그동안 데이터를 이제 보면
이제 풍력 발전보다 조금 아래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경제성이 있다라고 지금 네.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구 궤도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랑 네. 태양광을 할 때는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 항상 이제 태양을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발전하려면 네. 그러면 네. 지구에 이제 그림자가 생길 텐데 네. 거기는 항상 이제 그 태양을 못 보는 영역이 생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시간이 뭐 이제 보통 인공위성 같은 경우 1시간 만에 한 바퀴 도는데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궤도가 좀 달라지겠죠. 네. 어디 궤도냐에 따라서. 네, 어쨌든 그거랑 비교하면 일반 태양광보다는 조금 현재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예. 태양광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핵융합도 어떻게 계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제 단가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 우주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는 단가가 훨씬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더 비싸지지 아니,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많이 발전하니까 사줄 수는 있죠.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올리는데 드는 비용과 예. 나오는 비용을 그러니까 따져가지고 어쨌든 그렇죠. 먼 미래에는 네. 그러니까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핵융합도 해야 되고 이왕 핵융합 하는 바에는 달에 있는 헬륨3 가져다가 네. 더 무공해적으로 쓴다면 더 좋아질 그렇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네. 그 핵융합해서 처음에 이제 토카막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전력량도 많아지는데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 송전, 배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 전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예, 어떻게 이제 네. 그 공급해주고 어떻게 뽑아내서 사실은 보내주냐. 네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렇게 결국은 태양부터 어떻게 전기를 뽑아내느냐라는 질문이랑 비슷한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화력 발전 대신 석탄 막 떼우고 있잖아요. 아, 예. 거기다 그냥 태양을 똑같이. 놓고 물을 넣어놓으면 물이 뜨거워져 네. 수증기가 나와서 예, 수증기가 예, 터빈을 예. 돌려서 나오는 그러니까 방식을 그거랑 쉽게 아이템은 생각하시면 비슷하다. 예, 이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들어온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핵 반응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어려운 질문이에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핵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핵 반응 과정에서 핵 반응 과정에서 얼마만큼 근데 그거는 어, 원소에 따라서 네, 이미 정해져 정해져 있는 버립니다. 건데. 네, 이미 그러니까 질량 교수는 어느 정도 일어난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수, 삼중수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서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질량 교수는 정해져 있고 그걸 에너지로 바꾸면 17.6 메가일렉트론 볼트인데 그러니까 이미 반응이 정해져 버리면 에너지는 정해집니다. 그래서 핵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얘네가 뭐 이렇게 만나니 저렇게 만나니 이런 거 상관없이 핵융합을 일으키게 되면 무조건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바꾸지 않는 핵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바꿀 수 있지는 않고요. 다만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 이제 연료를 많이 넣어놓고 에너지를 높이게 되면 그 중에서 걔네들끼리 핵융합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져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네. 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요즘 수소가 굉장히 그 청정 에너지에서 핫하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수소가 자동차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수소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네. 거기하고는 또 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수소 경제, 수소 에너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래에는 수소가 가장 대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이쪽에서 수소 같은 경우를 이제 수소가 물을 만나면 이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정말로 뭐 폭발해서 날아갈 정도가 아니라 그 에너지를 좀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제 수소와 마찬가지로 산소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전해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연료전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소를 막 다 쪼개가지고요 원자핵끼리 만나서 하는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소 지금 우리가 수소 에너지 경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나오는 에너지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네. 연료전지를 사용한다는 방식 이겁니다. 음. 에너지를 아주 높여서 핵융합이 일어날 만큼 온도를 높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러네. 네. 그러면 자, 그런데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근데 핵융합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돼서요. 예. 그걸로 전기를 생산 안 하고 그 에너지 가지고 수소를 열 가지고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을 네. 물분을 시켜서 수소를 만드는 것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만약에 미래에 거의 수소로 다 간다라고 하면 좋아 우리는 핵융합 발전소에서 전기 안 만들고 수소만 만들려 해도 굉장히 많은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 네. 발전도 전기 안 쓰고 그냥 그거 수소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그건 좀 생각할 수 수소나 전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핵융합 통해 가지고 네네. 어,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열로 물을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 바로 수소를 뽑아내고. 수소 뽑고 옆에 또 산수도 뽑아가지고 네, 산소를 뽑아서. 네,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좋죠. 네. 아, 그거 참 재밌는. 네, 그것도 지금 원자력 쪽에서 그렇고요. 핵력 근데 쪽에서. 이제 시간이 사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예. 우리 저 교수님 그
아까 우리가 그 K스타가 굉장히 그 기술력이 한국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그 지금 이제 말하는 탈원전 같은 걸로 많이 가다 보면 원자핵공학과나 뭐 이런 데로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이끌어갈 만한 우수한 학생들이라든가 우수한 인력들은 계속 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저희 원자핵공학과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아직은 굉장히 소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점수 맞춰서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정말 내가 원자력을 새로운 원자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원자로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하나거든요. 뭐 네. 빌 게이츠나 여러 사람들이 다들 투자를 하고 있는 굉장히 크고 화성으로 간다는데 화성에 가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얻을래? 굉장히 소형 이미 나사에서도 이미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주 심우주 탐사할 때도 이제 원자력이나 핵융합을 사용한 이제 이런 우주선도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보시면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특히 진로를 결정하실 때는 10년, 20년 후를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 인기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선택하실 경우에 나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주가 대부분 다 결국은 이 원자핵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태양과 같은 별이 빛나면서 우주가 하는 거고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가 결국은 원자핵에서 오는 에너지들이기 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한다든가 미래를 봤을 때 결국은 원자핵을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고 핵융합이 됐든 핵분열이 됐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핵융합이 좀 더 안전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또 이제 핵분열이 필요할 때도 있을 부분이 네,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 탈원전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어쨌든 과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이 핵에 관련된 연구는 계속돼야 된다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한 것은 오래전부터 K스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K스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고 같은 분들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인들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그쪽 분야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앞으로 뭐 정말 조금 해가지고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말 전체적으로 본다면 핵융합이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우리나라도 결국은 에너지 K스타가 우리를 하다 보니까 이 핵융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뭔가 좀 특허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주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K스타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치는 없고 이제 딱 플라즈마 핵융합만 일으켜서 이제 거기서 내부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살펴보는 장치이긴 한데요. 그 장치를 바탕으로 하고 근데 이터널 장치 이제 우리나라 가입돼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한 10배 들어간 것보다 10배 높은 에너지를 나오는 것을 개발해 보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그 유해의 기술들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재료 기술이라든 여러 가지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2040년 경에 처음으로 이제 실증로 처음으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갖출 걸 다 갖춘 장치를 이제 만들 걸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40년이요. 40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주권으로 굉장히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경쟁자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가 엄청나서요. 네. 지금은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이 핵융합하고 핵분열하러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 굉장히 투자가 굉장히 많고요. 조 단위 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초창기에 핵융합을 거의 가장 처음 시작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핵분열도 그랬다가 핵분열을 다 놓치고 지금은 아예 외국이 사오는 처지로 전락되고 있는데 우리 핵융합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해서 핵융합은 거기서 이제 뭐 짧은 시간 내에 세계 최초로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투자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서둘러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번 하면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건물도 잘 짓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저는 K스타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듣고 왔는데 그럼 정말 궁금한데 정부에서 1년에 어느 정도 투자합니까? K스타에?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제가 정확한 예산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수십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수십억이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어떻게 전체 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한 거는 아마 이제 한 5천억 그거예요? 정도 이상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혹시 이제 잠깐 잘 모르는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K스타 정도 저는 예전부터 그 정도의 규모라면 전 거의 뭐 수천억 이상은 매년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주선 하나 만드는 것도 뭐 나로 만드는데 지금 1조 5천억에서 2조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로켓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에너지 주권에도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다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회의론들은 꽤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제가 네, 보더라도. 네. 근데 수십억 정도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최소한 더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들어간 게 지금 케이스타가 된 게 그렇게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초연구부터 시작하면? 네, 그렇습니다. 95년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2008년에 처음 플라즈마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90년 시작해서 20몇 년 동안 됐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아까 어디 예. 데이터가 있어서 보니까 예. 네. 미국이 지금 그 핵융합 쪽으로 연구원 1,500명에 1조 3,500억, 네, 네, 네. 그다음에 EU가 3,000명에 9,000억. 1년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이 700명에 3,000억, 중국이 2,700명에 뭐 3,000억. 나사의 1년 예산이 2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옛날에 한창 때는 200조를 썼었고. 예. 근데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이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된다 안 된다는 가능성을 갖다 회의론을 갖기 전에 정말 제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 1년에 한 1,000억 정도, 1,000억이라 봤자 국가 예산을 친다면 뭐 정말 그 큰 돈이 아니고 R&D 예산에서 저도 전문적으로 R&D나 우주 쪽 많이 들어가 봤지만 케이스타에 이것밖에 안 되는 건 정말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나중에 보고요. 예.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우리 저 교수님께 그 한 3분 정도 네. 좀그 핵융합과 관련해서 우리 저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또 꼭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마무리 말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이제 핵융합에 대해서 강연을 할 때들이 있는데 이 강연하는 걸 그 서울대 다른 교수님 보셨어요. 근데 보시고 하신 말씀이 정말 꿈을 향해서 아직도 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문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들도 많이 개발된 거 있고 거기서 조금씩 개발해 나가는 건데 핵융합은 아직은 우리 상용화가 안 되는 상태인데 그걸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도 아직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2040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혹시나 제가 살아서 성공을 한 걸 못 봤다라 하더라도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간을 1년이라도 당길 수 있었다라면 저는 네.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제 제자들이 그 기간을 10년, 20년을 더 당겼다라면 더 감사하고 근데 그 도전한다는 게 너무 흥분이 되고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특히 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실 때 이미 정해져 있고 안정한 어떤 그런 분야를 선택하시기보다는 도전 할 만하지 않습니까? 일생을 바치만 하잖아요. 새로운 거. 그리고 나를 인해서 그게 정말 발전할 수 있다면 굉장히 나중에 눈 감을 때도 굉장히 뿌듯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융합은 그럴 만한 분야인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그래서 핵융합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제 아이들에게도 하고 싶은 핵융합을 하라고도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어떤 분 또 대를 물려서 또 이렇게 네. 핵융합과 과학자 집안이 나올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이제 그 우리 이태영 박사님도 예,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뭐 우리 그 나윤수 교수님 모시고 핵융합 얘기 평소에 궁금한 것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별을 바라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라만 보는 데서 뭐 그치지 않고 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을 오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케이스타 얘기 들으면서 이건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뭐 나 교수님 덕분에 좀 더 저도 궁금해진 것도 많이 알았고 다만 좀 더 정부에서 이쪽에 많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바라만 보던 별을 만들고자 하는 분 아마 화성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한 말씀 더.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케이스타 그래서 핵융합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융합의 위상이 물론 그 우리 나윤수 교수님이 그 이터의 전문가 포럼 의장을 맡았던 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 것들을 대신 만들어서 줄 만큼의 그런 영역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서 나는 희망을 갖고 우리 그 앞으로 우리 핵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혁명을 꿈꾸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또 관심을 많이 갖고 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 마지막 10초. 10초. 아니 30초. 30초요. 예, 스티븐 호킹이 살아생전에 캠브리지의 빅데이터 연구소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BBC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미래를 바꿀 기술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했대요.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핵융합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핵융합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미래를 바꿀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먹거리가 될 기술을 골랐는데 가장 파급력이 큰 기술로 핵융합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이랑 그 다음에 지금 이 잘하는 색sắc 여러분들이 핵융합을 하시게 된다면 그 시간도 우리가 당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그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아주 이 귀한 시간을 정말 내주셨고 더군다나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 우리 나영수 교수님 모셔서 여러분께 그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 예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다음 달 그 행사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그 커피 화학자의 미래과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 핵융합을 치셔도 되고 또 나용수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께 그 오늘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조사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응답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그 배도 고프실 텐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교수님 역시 예,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태영 박사님도 네. 충주 고구려과학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오늘 그 방콕 하나코 과학관 하나고르기 탐구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하는 우리 그 우문현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진짜 인공태양을 마치나요? 우문현답 시리즈 5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